2장. 금은 돈이다. 사람들은 금이 반짝이기 때문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물론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돈이 있다. 때로는 서로 다른 형태의 돈이 세계를 주도하는 준비통화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달러, 유로, 비트코인은 모두 돈이다. 금 역시 마찬가지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의 고전적 정의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소, 회계의 단위다. 이 세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돈이라고 불러도 된다. 경제학자에게 돈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그들은 반사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불환 지폐만을 떠올리며 M3, M2, M1, M0라 불리는 통화 공급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관한 기술적인 논의로 빠진다. M3에서 M0로 갈수록 더 좁은 개념이다. 은행의 지급 준비금과 유통 중인 통화를 의미하는 M0는 경제학자들이 가장 좁은 개념의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원 통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나는 금을 M0 이하라고 부른다. 경제학자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금이야말로 종이돈 공급 이면의 진짜 본원 통화이기 때문이다. 왜 금인가? 비판론자들은 마치 금은 돈으로서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듯이 반짝이는 금속 혹은 돌덩어리라는 말로 금을 깎아내리는데 급급하다. 심지어 연준 이사회 의장을 지낸 버냉키 같은 고매한 경제학자조차도 미국이 금을 계속 보관하는 것을 그저 전통이라고 표현하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뉘앙스를 보인다. 실제로는 금을 돈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역사가 깊을 뿐 아니라 아주 실용적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 BBC 월드 서비스의 저스틴 롤럿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화학과 교수인 안드레아 셀라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에서 셀라 교수는 원소 주기율표를 꼼꼼히 살피며 왜 금이 우주의 다른 모든 원자 구조 중에서 물질 세계의 돈으로 사용되기에 압도적으로 적합한지를 설명했다.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운 주기율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원소기호가 쓰인 정사각형이 가로로 18칸, 세로로 9칸 배열되어 있는 모서리의 형태는 일정하지 않은 표말이다. 수소와 헬륨이 가장 위에 놓이고 각각의 사각형에는 원소의 이름과 알파벳 1개에서 2개로 된 원소기호, 원자량과 질량수, 끓는 잠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표시된다. 이런 식으로 원자번호 1수소부터 원자번호 118 오가네손에 이르는 118개의 원소가 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주에 이들 원소나 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이 없다는 점이다. 돈을 찾으려면 이 중에서 찾아야 한다. 인터뷰에서 셀라 교수는 능숙한 솜씨로 주기율표를 소개한다.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대부분은 돈으로 쓰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어느 정도 적합해 보이는 몇 안 되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간 끝에 우리의 목적에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는 하나의 원소를 가려낸다. 바로 금이다. 헬륨, 아르곤, 네온을 포함해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자리한 10개의 원소가 제일 먼저 제거된다. 이유는 명백하다. 모두 상온에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흩어져 버린다. 돈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 기체와 함께 수은, 브롬 같은 원소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라 기체만큼이나 실용성이 없으니 제거해도 된다. 비소는 독성 때문에 탈락이다. 다음으로 주기율표의 왼쪽에는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같은
12개의 알칼리성 원소가 있다. 이것들도 물과 접촉하면 용해되거나 폭발하기 때문에 돈으로 쓸 수 없다. 비 오는 날을 위해 돈을 아껴두는 건 좋은 생각이지만 비가 오자마자 돈이 녹아버린다면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그 밖에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과 같은 원소는 방사능 물질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제거된다. 암을 유발할지 모르는 돈을 지니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는 실험실에서만 만들어진 30여 개의 방사성 원소가 포함되는데 생성되고 얼마 안 되어 소멸해버리는 아인슈타이늄 같은 원소가 대표적이다. 다른 원소들도 각기 고유한 속성 때문에 돈으로는 부적합하다. 철, 구리, 납 등은 녹이 슬고 부식하기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다. 중앙은행이 우리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만으로도 속상한 일이다. 스스로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롤럿과 셀라의 주기율표 여행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알루미늄은 너무 물러서 동전으로 쓸 수 없다. 티타늄은 고대 문명이 가지고 있던 원시적인 장비로 재련하기에는 너무 단단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나가다 보면 딱 8개의 후보가 남는다. 이른바 고귀한 금속이라 불리는 원소들인데 주기율표의 중앙에 자리한 이리듐, 오스뮴, 루테늄, 백금, 팔라듐, 로듐, 은, 그리고 금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모두 희귀 원소다. 그나마 은과 금이 화폐 공급량을 맞추기에 충분한 양을 갖추고 있다. 나머지는 너무 희귀해서 도저히 돈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녹는 점이 너무 높아서 추출하기가 어렵다. 결국 롤럿은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은과 금, 2개의 원소밖에 남지 않았다. 둘 다 귀하기는 하지만 말도 안 될 만큼 희귀하지는 않다. 둘 다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 낮아서 동전이나 주괴, 장신구로 만들기도 쉽다. 은은 공기 속에 섞인 극소량의 황과 반응해 색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금에 특별한 가치를 둔다. 저스틴 롤럿, 왜 우리는 금을 높이 평가하는가? BBC 월드 서비스 매거진, 2013년 12월 8일. 금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다. 색이 금색이다. 공기에 노출되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구리를 제외한 다른 금속들은 모두 은색을 띈다. 아름다움이 돈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래도 금이 다른 모든 기준을 당당히 통과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빛깔이 좋아서 나쁠 것은 없다. 우리 선조들은 현대의 비평가들이 주장하듯 반짝이고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금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금은 희소성, 가단성, 안정성, 내구성, 균일성 등 필수적인 모든 물리적 속성을 가진 유일한 원소여서 가치를 물리적으로 저장하기에 가장 믿음직하고 실용적이다. 우리보다 더 슬기로운 선조들이 괜히 금을 선택한 게 아니다. 물론 이런 여러 장점 때문에 금이 반드시 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요즘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돈도 많다.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 역시 녹이 슬지 않고 너무 희귀하지도 않다. 돈이 디지털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물질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역시 주기율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디지털 화폐는 전하를 띤 아원자 입자의 형태로 실리콘 칩에 저장된다. 전하는 해킹을 당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원자번호 79 금 원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군대가 공격을 퍼부어도 삭제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금은 사이버 시대에도 최고의 돈이다. 금은 투자가 아니다. 금은 리스크가 없고 수익도 내지 않으니 투자가 아니다. 워런 버핏이 금은 수익을 내지 않으니 부의 증식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맞는 말이다. 금은 리스크가 없으니 수익을 낼 수 없다.
1온스의 금을 사서 10년을 가지고 있다 한들 더도 덜도 아닌 1온스의 금일 뿐이다. 물론 10년 세월이라면 금의 온스당 달러 가격은 엄청나게 변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달러의 문제지 금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에서 수익을 내려면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금의 경우 그런 리스크가 어디에 있을까? 금은 그냥 금이니 만기 리스크가 없다. 5년 후 만기가 돌아와야 금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금이면 앞으로도 계속 금이다. 금은 발행자 리스크도 없다. 금을 발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소유의 금이다. 다른 누구의 부채가 아니다. 금은 상품 리스크도 없다. 상품과 관련해서는 다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내가 옥수수를 사면 걱정이 시작된다. 벌레 먹으면 어떡하지? 맛없는 옥수수면? 석유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알려진 석유의 등급만 75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순금은 원자 번호 79인 하나의 원소일 뿐이다. 한 번 금은 영원한 금이다. 금은 상품이 아니다. 금은 산업상의 용도가 거의 없다.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생산 과정의 중요한 투입 요소가 아니므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상품은 어떨까? 구리는 전선과 파이프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은 역시 귀금속으로 가공되는 것 외에도 산업상의 여러 용도를 지닌다. 다른 광물 자원은 제조와 생산에 투입되지만 금은 그렇지 않다. 전자제품의 코팅이나 연결 부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라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금이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유명 웹사이트의 상품란에 소개되는 것은 사실이다. 상품 거래소에 나간 리포터가 금 가격의 변동 상황을 숨가쁘게 보도하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금이 상품이 되지는 않는다. 투자자들은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상품에 영향을 미치지만 금에는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대공황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당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디플레이션이었다. 상품 가격과 산업 생산이 말도 못하게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1929년부터 1933년까지 금의 달러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온스당 20.67달러로 고정되어 있었다. 금은 상품의 역할이 아니라 화폐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1933년 4월 초, 미국 정부는 인위적으로 불과 몇 달 사이에 금 가격을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올렸다. 정부가 금 가격을 올린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빠져나오기 위해 혈안이었고 정부의 명령으로 금이 그 길을 주도했다. 이내 주식과 상품 가격이 뒤를 이었다. 금은 하나의 상품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명실상부한 화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요즘도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정부들은 국가 부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추구한다. 금은 중앙은행이 길을 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의 촉매작용을 또다시 할 수 있다. 금의 비상품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는 2014년 원자재 상품지수와 금의 상관관계다. 이 지수에는 금을 비롯해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농산물 등 16가지 항목이 있다. 그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은 예상대로 이 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4년 11월, 지수는 폭락한 반면 금의 달러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이런 불일치는 지수 변동의 주범인 에너지 및 비금속 가격의 폭락, 그리고 금값 변동의 주범인 러시아와 중국의 금 수요 상승과 맞물렸다. 금은 하루아침에 상품처럼 거래되던 모습을 감추고 화폐처럼 거래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할 수 있다.
금은 종이가 아니다. 월스트리트의 후원자들, 미국의 은행들, 그 밖에 런던 금시장 연합회의 회원들이 엄청난 양의 금 상품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들은 진짜 금이 아니라 종이로 된 계약서다. 이런 상품 가운데 하나가 상장지수 펀드인데 그 중에서도 GLD라는 티커 심볼이 유독 눈길을 끈다. 이 티커 심볼은 이 상품이 진짜 금이 아님을 암시한다. 상장지수 펀드는 일종의 주식이다. 시스템 어딘가에 금이 있기는 있는데 나는 그 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소유하는 개념이다. 이 주식조차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디지털 형태여서 쉽게 해킹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GLD 이면의 법적 구조는 신탁이며 수탁자는 금고에 약간의 금 실물을 보관한다. 금 상장지수 펀드의 경우는 이런 설명이 대체로 사실과 가깝다. GLD의 금고는 런던에 있다. 일단의 지정 참가 회사들이 GLD 신탁 주식시장을 조성한다. 골드만삭스, JP 모간 체이스 등의 대형 런던 금시장 연합회 회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지정 참가 회사의 활동은 대부분 현물 금시장과 GLD 주식시장 사이의 차익 거래로 이루어진다. GLD 주식의 매도 압박이 가해지면 지정 참가 회사는 시장 조성자 자격으로 주식을 사고 현물 금을 공매도할 수 있다. 중개업체는 주식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대신 금 현물을 수령해 현물 공매도 분을 갚은 다음 주식 가격과 현물 가격 사이의 차익으로 인한 이윤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차익 거래는 1914년 이전 뉴욕과 런던 사이에 존재했던 금 현송점 차익 거래와 유사하지만 지금은 이익을 내기 위해 굳이 금 현물을 북대서양 너머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요즘은 차익 거래의 흐름에 따라 런던 금시장 연합회 금고 혹은 GLD 금고에 금을 가만히 모셔둔다. GLD에 투자하는 이들은 금 현물을 보유하지 못하며 디지털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외에 다른 리스크도 감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뉴욕 증권거래소를 폐쇄해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었던 2015년 7월 8일, 태풍 샌디가 기승을 부린 2012년, 그리고 9.11 테러 직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다들 알다시피 뉴욕 증권거래소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에도 넉 달 이상 문을 닫았다. 정전이나 그 밖의 기술적 문제로 언제든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순간 그런 디지털 시스템 속에 갇히는 셈이다. 런던 금시장 연합회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선물처럼 작동하는 서류상 계약을 통해 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런 계약의 근거가 되는 금을 비할당 계좌 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유자가 금 현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판매자는 금 현물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모든 비할당 계좌의 금 구매자가 한꺼번에 권리를 주장할 경우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양은 아니다. 은행은 자신이 보유한 금 현물 1달러에 대해 10달러 혹은 그 이상의 계약을 판매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계약자가 한 번에 몰려와 금을 요구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계약으로 금을 보유한 사람이 비할당 계좌의 금을 구체적으로 할당되고 실제로 보관할 수 있는 금으로 바꾸고 싶으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은행은 그 기간을 이용해 금 현물을 수배해 계약을 이행한다. 너무 많은 고객이 한꺼번에 금 현물을 요구하면 은행은 계약을 종료하고 그 날짜의 종가로 현금을 지급한다. 고객은 그 가격에 따른 수표를 받게 되겠지만 금 현물은 손에 넣지 못한다. 이것이 최선의 경우다. 최악의 경우 은행이 부도를 내면 투자자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서류상 계약으로 금 시장에 가격을 노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금 현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 수요 충격이나 모두가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는 패닉 바잉 사태가 벌어져 금 가격이 급등하면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금 현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류상 계약은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은행 밖에 보관된 금 현물만이 진짜 금이다. 금은 디지털이 아니다. 금은 디지털이 아니라 물리적 통화다. 따라서 금은 디지털 통화의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달러는 디지털 통화다. 주머니에 지폐를 몇 장 넣고 다닐 수는 있지만 마음 놓고 쓰기에 충분한 액수는 아니다. 내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20달러짜리 지폐를 꺼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카드를 내밀 것이다.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도 고용주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고 공과금을 낼 때 역시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쇼핑을 하러 가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쓸 때가 더 많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현금은 우리의 경제활동 규모와 비교하면 아주 적은 액수일 뿐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채권 시장인 미국 재무부 시장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종이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다락방에 캐캐 묵은 종이증서 몇 장이 굴러다닐지도 모르지만 오늘날의 미국 재무부 채권 시장은 지불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다.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디지털 사회가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른바 현금과의 전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걱정할 것 없다. 현금과의 전쟁은 정부의 승리로 이미 끝났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정직한 시민이라 해도 지나치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마약 거래나 테러리즘, 탈세 등의 의심을 사기 십상이다. 그런 의심은 정부의 감시를 불러온다. 금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부의 디지털화와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 디지털 형태의 부는 대규모 정전이나 기반시설 및 거래소의 붕괴, 해킹, 온라인 범죄의 피해에 노출된다. 10억 달러짜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룻밤 사이에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가 은행을 폐쇄하고 현금 인출기의 프로그램을 수정해 하루에 자동차 연료와 식료품 살 돈 300달러로 인출한도를 제한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금해 두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기름값과 식비로 하루 300달러면 충분하다고 말할 것이다. 2013년의 키프로스와 2015년의 그리스 같은 유로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금주는 은행이 마비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한 보험으로 금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화붕괴의 역사와 금 본위 제도의 종말. 금은 돈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특히 국제 통화 시스템이 붕괴하고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태환 제도를 폐지한 1971년 이후 끊임없이 금이 가진 화폐로서의 위상을 깎아내려왔다. 1971년의 통화 시스템 붕괴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국제 통화 시스템은 20세기에만 1914년, 1939년, 1971년까지 세 차례나 붕괴했고 1998년과 2008년에는 실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다. 오늘날의 국제통화 시스템은 대체로 미국 달러에 기반을 두며 따라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가치를 저장하는 달러의 역할이 무너지면 또 다른 붕괴가 촉발될 것이다. 이를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붕괴는 대략 30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세기 화폐의 역사를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는 현재의 국제통화 시스템의 종말과 함께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스템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화폐의 붕괴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동굴 생활로 돌아가 통조림을 먹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통화 붕괴란 주요 금융 및 무역 강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이른바 게임의 법칙을 고쳐 쓰는 일을 의미했다. 국제 통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그들이 결정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914년 붕괴 이후에는 1922년에 이탈리아 제노바에 모인 열강이 게임의 법칙을 고치고 금 본위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1939년 붕괴 이후인 1944년에는 뉴햄프셔주 브레턴 우즈에서 더 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진 국제통화회의가 열려 달러 금 본위 제도를 중심으로 게임의 법칙이 개정되었다.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과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1971년의 세 번째 붕괴 이후에는 1년에 크고 작은 회의가 잇따랐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스미스소니언 협정이 1971년 12월에 있었다. 게임의 법칙은 이후에도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1987년 루브르 합의에 이르는 여러 후속 협상을 거쳐 또 한 번 개정되었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는 미국이 막무가내로 변동 환율제를 밀어붙인 또 한 번의 일시적 혼란기였다. 경제는 곤두박질 쳤고 미국은 1973년부터 1981년 사이에 세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겪었다. 금의 달러 가격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00달러로 치솟았다.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고 달러 가치는 반토막이 났다. 그러다가 1981년 들어 폴 볼커와 로널드 레이건이 죽어가던 달러를 살려냈다. 이때부터 세계는 새로운 달러 본위 제도, 다른 말로 킹달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세상을 향한 금 본위 제도가 사라져도 달러가 믿음직한 가치의 저장소 역할을 떠맡을 것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이는 달러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미국이 달러 투자의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거라는 의미였다. 볼커의 통화 정책과 레이건의 조세 및 규제 정책은 이런 목적을 달성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은 마음 놓고 달러에 정박해도 된다는 확답을 받았다. 건전한 달러 본위 제도는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고 이 시기는 굳건한 경제 성장이 길게 이어진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2007년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결국 1870년부터 1971년까지 국제통화 시스템은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이런저런 금 본위 제도를 활용한 셈이다. 하지만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세계는 금 본위 제도를 갖지 못했다. 달러 본위 제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금의 국제통화 시스템에는 아무런 본위 제도도 닻을 내려 정박할 곳도 없다. 2007년 이후 극심한 혼란과 격변, 시장과 경제의 부진이 거듭되는 상황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 한 번의 붕괴가 시작되면 1922년의 제노바 회의나 1944년의 브레턴 우즈 회의 같은 것이 개최될 것이다. 오늘날의 투자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게임의 법칙은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시작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자신의 순자산을 지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닉슨 대통령이 금창구를 닫아버린 1971년 8월 15일 이후 미국이 금 본위 제도와 완전히 결별했다고 믿는 이가 많다. 이후 두 세대에 걸쳐 정책 입안자와 교수들은 금이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 진실을 말하자면 금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특권층은 입을 다물다 못해 공공연히 무시하기까지 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진심은 아니었다. 만약 금이 아무 가치도 없다면
미국은 왜 8,000톤이 넘는 금을 가지고 있을까? 독일과 IMF는 왜 각기 약 3,000톤의 금을 가지고 있을까? 중국은 왜 은밀히 수천 톤의 금을 사들였을까? 러시아는 왜 해마다 1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일까? 금이 통화 시스템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왜 다들 그렇게 금을 손에 넣지 못해 안달일까?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돈과 금이 무관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낼 권한이 생긴다. 벤 버냉키에서 앨런 그린스펀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은 통화 시스템 속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돈을 통제할 힘이 생기면 행동과 정치를 통제할 힘이 따라온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금은 국제 통화 시스템의 토대이자 진정한 주춧돌이다. 금과 국제 통화 시스템. 금이 세계의 통화 시스템으로 돌아오고 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행복한 이야기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 세계에 번져가는 현실을 보고 있으면 그림자 금 본위 제도가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금이 곧 돈으로 대우받는 더 공식적인 금 본위 제도가 돌아오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금이 무대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증거는 너무나 뚜렷하며 그런 일이 벌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금을 보유한 곳이다. 미국이 1위, 독일이 2위다. 중국이 사실상 2위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금 보유량은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어렵다. IMF는 일반인들이 그 전문적, 관료적 모습에 근거해 막연히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국제통화 시스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IMF는 조그만 신흥국가의 다정한 친구 같은 모습을 보이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따금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해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대기업에 가깝다. IMF는 1944년에 브레턴 우주 회의를 통해 출범했고 1940년대 후반과 50년대 초반에 걸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국제 수지의 적자를 경험하는 부자 나라들을 위한 단기 대출 업무로 시작했다. 어느 나라가 여러 해에 걸쳐 국제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하지만 브레턴 우주의 고정 환율제 하에서는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IMF가 대출을 내주어 경제 구조를 개혁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이런 개혁에는 노동 비용을 절감하거나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등 자본 계정을 흑자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여러 조치가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자본 계정이 흑자로 돌아서면 IMF의 단기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IMF가 평가절하를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모든 통화 혹은 구조적 해법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의 이야기다. 이런 단기 대출 시스템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영국이 달러에 대한 파운드화의 가치를 절하하고 미국은 금태환을 유예함으로써 파국을 맞이한다. 그 직후에 고정 환율제가 사망 선고를 받고 이후로는 변동 환율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IMF는 불확실한 임무를 붙잡고 거의 2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IMF는 신흥시장의 전주 역할을 했는데 이는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본연의 임무가 사라진 탓이었다. 1997년에서 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IMF의 명성에 심각한 상처가 났다. 아시아 각국의 거리에 유혈이 낭자했는데 이는 그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폭동이 발생했고 한국의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지금도 이 금융위기를 IMF의 섣부른 조언 탓으로 돌린다. 2000년으로 접어들자 IMF는 무트로 떠밀려와 바다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고래 같은 신세가 되었다. IMF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2006년 무렵에는 아예 IMF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까지 생겨났다. 그러다가 죽어가던 IMF를 되살린 묘한 일이 발생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때 갑자기 IMF가 다시 전면에 나선 것이다. IMF는 사실상 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이 모인 G20의 사무국 같은 역할을 떠맡았다. G20은 일종의 이사회와 같은 기능을 했고 IMF는 이 이사회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참모와 다를 바 없었다. 물론 IMF에도 자체적인 이사회 역할을 할 조직이 있지만 흥미롭게도 그 회원국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G20의 회원국과 겹친다. G20의 회원국과 IMF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24개국은 대체로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20은 각국을 대표하는 정상들의 모임으로 실무진이 없는 반면 IMF는 잘 조직된 실무진을 두고 있다. 2009년 이후 G20 정상회담은 IMF의 기술적 능력, 실무진, 분석가 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일해왔다. 이 새로운 대출기관은 우크라이나와 그리스의 예에서 보듯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을 보인다. IMF가 언제나 부자 나라들의 클럽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IMF의 의결 시스템은 규약 변경이나 대규모 대출안의 승인 같은 굵직한 사안에 대해 85%의 찬성표를 요구한다. 그런데 미국이 의결권의 16%를 차지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표를 다 합쳐도 미국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언제나 IMF에서 제일 큰 목소리를 내는 나라였다. IMF 본부 건물도 워싱턴 DC에 있다. 국제금융계의 큰 안건 가운데 하나는 IMF의 이런 의결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만약 이 문제를 전 세계의 GDP 가운데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를 그 국가의 IMF 의결권과 비교한다면 부유한 나라일수록 지나치게 의결권을 많이 가져가고 신흥시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좋은 예다. 중국은 세계 GDP의 14%를 차지하지만 IMF에서의 의결권은 최근까지도 5% 미만이다. 중국에 더 큰 목소리를 부여하는 입법안이 2015년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IMF의 위계질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 조작이라는 전쟁에서 중국이 보여준 행동이 미국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IMF는 부자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왔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돈이 유럽으로 들어간다. 보츠와나, 말리, 자메이카와 같은 가난한 나라들 대신 폴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 IMF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렇게 돈잔치를 벌이려면 IMF 자신도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빌려줄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은행은 예치금을 유치하거나 중앙은행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혹은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반면 IMF에는 고객의 예금을 받을 창구가 없다. 그래도 돈을 빌려올 수는 있다. 어음을 발행하면 된다. 재미있는 것은 이 어음의 단위가 달러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달러가 아니라 특별인출권 SDR로 표시된다. 그 가치는 시장에서는 매일 요동치지만 이 글을 쓰는 현재 1SDR은
1.38달러가량의 가치를 가진다. 그렇다면 특별인출권 SDR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세계화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화폐와는 다르다. 현금인출기에서 특별인출권을 한 다발 뽑을 수도 없다. 그래도 특별인출권은 여전히 돈이고 달러의 힘이 시들면서 세계금융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IMF에는 특별인출권을 다른 경화로 바꿔주는 창구가 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IMF는 2009년에 1827억 특별인출권을 발행했다. 현재 환율로 25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다. IMF는 쿼터에 따라 SDR을 발행하는데 이 쿼터는 각 국가의 지분을 가리키는 용어다. 만약 내가 IMF의 5%의 쿼터를 가지고 있고 IMF가 1000억 SDR을 발행한다면 나는 50억 SDR 혹은 총 발행액의 5%를 받게 된다. 많은 IMF 가입국은 쿼터를 가지고 있지만 SDR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는 다른 경화를 원할 것이다. 헝가리가 좋은 예다. 2000년대 초에 헝가리의 은행들은 고객에게 두 가지 통화로 담보대출을 제공했다. 고객들은 현지 통화인 포린트화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빈이나 취리히의 유럽은행이 제공하는 스위스 프랑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다. 스위스 프랑의 담보대출 이자는 약 2%인 반면 포린트화의 이자는 9%에 달했으니 대부분의 고객은 이런 환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스위스 프랑을 선택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포린트화가 급락하자마자 차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채무 불이행이 속출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만약 내가 헝가리인데 IMF가 나에게 특별인출권을 주면 나는 특별인출권 대신 스위스 프랑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래야 중앙은행이 현지 은행들의 은행 간 대출을 상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IMF의 거래 창구에 전화를 걸어 나에게 줄 특별인출권 대신 달러를 주세요 하고 부탁한다. IMF는 중국에 전화를 걸어 혹시 특별인출권 안 필요해요? 하고 묻는다. 중국이 예, 필요해요 하고는 IMF에 달러를 보내고 특별인출권을 받는다. 달러를 받은 헝가리는 그걸 팔아서 산 스위스 프랑으로 은행을 구제한다. 이것이 특별인출권을 필요한 다른 경화로 바꾸는 방법이다. IMF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별인출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음에 또 유동성 위기가 세계를 덮치면 그 규모는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이다. 연준은 지난번 위기에 대처하느라 대차 대조표상의 여력을 다 소진했다. 말하자면 실탄이 떨어졌다. 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되살릴 능력이 없고 이런 사정은 앞으로 10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신뢰를 파괴하지 않고 돈을 찍어낼 능력도 없다. 법적으로야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그들의 신뢰도가 한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새로운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세계는 IMF를 향해 손을 벌릴 것이고 특별 인출권 발행으로 위기를 넘길 것이다. 이런 과정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신뢰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특별 인출권을 발행하면 달러 쪽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도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IMF를 무책임한 기관이라고 비난한다. 특별인출권을 대량으로 발행할 때 나타나는 효과 가운데 하나는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의 실제 가치가 파괴되어 자본 형성이 지체되는 현상이다. 이런 폭풍 후의 유일한 피난처는 금을 포함한 안전자산이다. 요즘의 현명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IMF와 SDR이라는 해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누가 IMF를 구원해 줄까? 지금으로서는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IMF에 기대는 것은 내리막길에서 깡통을 차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위층으로 깡통을 차 올리는 것에 가까워서 개인 부채를 국가 부채로, 나아가 IMF가 발행한 다자간 채무로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온다. IMF는 꼭대기층의 펜트하우스다. 더는 깡통을 위로 차 올릴 재간이 없다. IMF의 힘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3,000톤의 금과 미국과 유럽에 보관된 IMF 회원국의 금에서 나온다. 이것이 내가 줄기차게 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다. 나는 금과 돈의 비율, 금과 GDP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금의 달러 가격이 온스당 1만 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가가 발행한 지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뒤에 다른 종류의 법정화폐, 특히 SDR을 이용해 경제를 살리려는 시도가 무슨 도움이 될까? 만약 그런 시도가 통한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우리 주머니에 SDR이 없다는 점이다. SDR은 국가들 간에 사용될 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SDR은 투명하지도 않다. 충분한 양의 SDR이 발행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존재할 뿐 아니라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SDR이 지금까지 나온 돈 가운데 가장 기술적이고 추상적인 돈이기 때문이다. 만약 SDR이 통하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순간 신뢰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금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림자 금 본위 제도. 세계 각국은 준비 자산을 다변화하기 위해 금을 확보하는 노력에 더욱 속도를 붙인다. 이런 추세는 미국과 유로존, IMF가 보유한 막대한 금 보유고와 결부되어 그림자 금 본위 제도를 향해 가고 있다. 각국의 그림자 금 본위 제도를 평가하는 제일 나은 방법은 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는 일이다. 공식적인 수치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이 비중을 구할 수 있고,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진정한 금 강대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다. 승리자, 즉 금이 가지는 힘의 중심지는 유로존을 형성해 유로를 발행하는 19개 국가들이다. 그들은 GDP 대비 4%가 넘는 금을 보유한다. 미국은 1.7%다.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가 2.7%에 달한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보유한 금은 미국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경제 규모 역시 미국의 8분의 1이기 때문에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다. 러시아는 더 많은 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그런 점에서는 유로존과 경쟁을 펼치는 듯이 보인다. 일본, 캐나다, 영국은 경제 대국이지만 GDP 대비 금의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중국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금 보유량은 2015년 7월 현재 1,658톤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우리는 채광량과 수입 통계 등 믿을 만한 여러 정보를 통해 중국의 실질적인 금 보유량이 4,000톤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공식적인 자료는 물론 재련업계와 보안물류업체 등 실제로 금 현물을 다루는 사람들에게서 입수한 정보를 내 추정치에 포함했다. 대체로 이런 최소한의 추정치를 뒷받침해줄 믿을 만한 정보는 차고 넘친다. 실제로는 중국의 금 보유량이 4,000톤을 훨씬 넘을 가능성도 크다. 중국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금의 비중을 미국이나 유럽에 필적할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통화 시스템이 붕괴하면 금 GDP 비율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것이 통화 시스템의 재편과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화 시스템이 재편되려면 여러 나라가 한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둘러앉아야 한다. 이 장면을 포커판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포커판에 앉으면 누구나 자기 앞의 칩을 수북이 쌓아두고 싶어 한다. 이런 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이다. 이는 세계가 자동으로 금 본위 제도를 채택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각 국가가 이 포커판에서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가 금 보유량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이다. 전 세계의 공식적인 금 총량은 3만 5천 톤밖에 되지 않는다. 공식적인이라는 수식어는 각국의 중앙은행, 재무부, 국부펀드 등이 보유한 금을 의미한다. 금으로 만든 장신구나 개인이 보유한 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은 지난 7년 사이에 3천 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의 공식적인 금 가운데 거의 10%에 해당한다. 금이 급격하게 중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매수 프로그램은 중국의 불투명성을 설명해준다. 금 시장은 유동적이지만 거래량은 그리 많지 않다. 만약 중국의 의도와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나면 금값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장에 강력한 매입자가 나타나면 늘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중국은 매수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가능한 한 금값이 오르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중국은 국제 통화 시스템이 붕괴하고 세계가 판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올 때 포커판의 제일 상석을 차지할 수 있는 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영국 같은 금 GDP 비율이 낮은 국가들은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진 벽 쪽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금 약소국들은 세계적 규모의 통화 재편기에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중국이 만들어낼 시스템 속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자기네들끼리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독일이 유럽을 대변하게 되고 따라서 미국, 독일,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IMF가 관리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금 강대국들은 이미 그런 결과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그림자 금 본위 제도를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결론. 금은 돈이다. 정책 기반자와 경제학자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금은 여전히 강력한 부의 저장 수단으로 남아있으며 세계의 통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1975년 당시 더 이상 금이 통화의 기준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IMF의 공식적인 준비 포지션에서 금의 역할을 역설한 프랑스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경제학자들은 별로 금에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인다. 통화의 맥락에서 금을 연구하는 학자도 없다. 하지만 금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지금도 여전히 마쿠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금은 여전히 국제통화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금을 이해하면 국제통화 시스템의 미래를 예측할 준거틀이 생긴다. 이제부터는 슬기로운 투자자가 21세기에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금 현물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